박진석은 어제나 고성희를 믿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진석은 늘 그랬습니다. 회사는 자신이 잡고 집안은 고성희가 잡는다. 서로 역할만 잘하면 흔들릴 일이 없다고 믿었었죠. 아내 고성희는 가원재단 이사장으로서 언제나 우아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바쁜 날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집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는데요. 그 안심이 무너지는 데는 서류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민 문서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우진 휴학 및 자퇴 처리 완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진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한우진. 고성희가 첫 결혼해서 낳은 아들. 박진석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춘 건 사유란 때문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및 장기 치료. 그 순간 박진석의 손끝이 떨렸어요. 간 이식이라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그는 단 한 번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건 배제였고 기만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로 확인된 기록이라 말했죠. 박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는데요.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살았지? 내가 이 집을 지킨다고 생각한 건 그냥 착각이었나? 하지만 박진석은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감정이 보이는 순간 빈틈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아주 느리게 차분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비서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어요. 장미 꽃다발 큰 걸로 하나 준비해. 겉으로는 달콤한 선물처럼 보이게. 하지만 속은 검은 칼처럼 단단하게. 박진석은 가원재단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람을 안심시키는 웃음을 가진 얼굴이었죠. 여보,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박진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박영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잖아. 당신 얼굴이 좀 상해 보여서. 고성희는 환하게 웃고 꽃향을 맡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박진석의 속이 쓰렸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 숨쉬듯 익숙하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는 요즘 어때? 내가 통 연락을 못했네. 잘 지내지?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동자, 입꼬리, 손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말했죠. 우진이요? 바쁘죠. 공부도 일도요. 몸은 멀쩡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고성희는 진짜처럼 말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박진석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집에서도 고성희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다가와도 그는 대답을 짧게 끊었죠. 고성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남편의 온도가 식었다는 걸 느꼈고 그게 불안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의 행적 전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만난 사람, 재단 돈 흐름까지. 비서가 나간 뒤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우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가 간을 줬을까? 그리고 고성이는 왜 숨겼을까?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우진 씨 부산에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별장으로 확인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는 급한 출장이라 말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처럼 다정히 웃었지만 박진석은 그 웃음을 이제 믿을 수 없었죠. 부산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박진석은 마당에서 한우진을 봤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누군가와 서 있었는데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이상하게도 한우진과 닮은 눈빛.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몇 초 동안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버지 왜? 박진석은 빠르게 다가가 한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색을 확인하고 숨소리를 듣고 손목을 바라봤죠. 그 순간 박진석은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너 괜찮은 거냐? 간 이식 받았다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우진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숨겼어요. 박진석은 한우진의 머리 위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 먼저 올라오는 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끝내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고성이가 내 병 숨긴 거지.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 듣고 간다. 더는 숨기지 마. 한우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태어날 때부터 숨겨진 게 있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뭐가? 한우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박진석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쌍둥이?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있던 여자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지은호입니다. 그 이름이 박진석의 머리를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지은호. 밝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자기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자. 그리고 이 지역이 대학 선배로 엮여있는 박성재의 마음에도 걸려있던 그 이름. 박진석은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내 쌍둥이라고? 지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래 참고 살아온 단단함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중 한 명만 남기고 한 명은 없었던 걸로 했어요. 여동생을 밖으로 보냈대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싫었는데 한우진의 눈물이 너무 진짜였습니다. 한우진은 간질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학 중 몸이 망가져갔고 검사를 받자 수치가 끝없이 떨어졌고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박진석에게 말하려 했지만 고성이가 막았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제가 약해 보이면 모든 게 흔들린다고.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고성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기도 했지만 더 충격인 건 그 말이 한우진에게 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우진은 평생을 고성이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한우진은 가장 잔인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제가 살려면 기증자가 필요했는데요. 기록을 찾다가 제가 쌍둥이라는 흔적을 봤어요. 그리고 지은호를 찾았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살린 거냐?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대답은 짧았어요. 네. 제가 간을 나눴습니다. 박진석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한우진의 간을 살린 사람이 버려진 딸이라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박진석은 잠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이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더했습니다. 지은호가 조건을 걸었어요. 돈이 아니라 한 가지. 박진석이 낮게 물었죠. 뭔데? 지은호는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정순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출생을 지운 사람이 고성이라면 그 사람은 제 인생을 2번 버린 거예요. 저는 2번은 못 당합니다. 이번엔 제가 끝을 보고 싶어요. 정순이. 식당을 운영하며 딸 지은호에게 기대어 살아온 그 엄마. 지강호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그 사람. 박진석은 지은호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서 이 비밀이 얼마나 많은 삶을 찍고 지나왔는지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여기 온 건 너를 혼내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살았으니 됐다. 그리고 지은호,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고 한우진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 고성이에게 바로 말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내 방식대로 끝내겠다. 너희는 다치지 않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진석은 더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가족을 관리한 게 아니라 가족의 일부를 지워왔다는 거요. 박진석이 가장 먼저 부른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친아들이자 후계자처럼 자라온 존재였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성재는 평소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에 긴장이 있었어요. 박진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재야, 한우진 간 이식 너 알고 있었냐? 박성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그 침묵만으로도 박진석은 알아버렸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하면 지은호 씨가 위험해질까 봐요. 그 이름이 회장실 공기를 또 한 번 갈라놨습니다. 박진석이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지은호까지 알고 있었냐? 박성재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은호 씨가 진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성재가 침묵한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보호로 바뀌어 있었죠. 사랑은 때로 입을 막고 때로 몸을 던지게 만드니까요. 박진석은 분노로 책상을 내리치려다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너도 나를 배제한 거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인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성희 이사장님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도 쉽게 안 무너진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전쟁이 됐습니다. 박진석은 가원재단의 자금 흐름을 공식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준비했고 비서를 통해 고성희의 과거 출산 기록 열람 시도와 관련자 접촉을 계속 추적했죠. 반대로 고성희는 박성재를 불러 압박했습니다. 재단 업무라는 핑계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성재야, 너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박성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그 말 안 통합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싸늘해졌죠.
너 지은호 때문이니? 박성재는 대답 대신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를 건드리면 그땐 제가 먼저 무너뜨리겠습니다. 고성이는 그 한마디에서 확신했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 확신은 고성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여전히 지은호를 내 딸이라 믿고 있고 지은호는 그 믿음을 부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몸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견디려 했지만 결국 이지혁에게도 흔들리고 말았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이고 지은호는 오래전 그를 좋아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이 다시 지은호 주변에 서 있는 건 마음 때문인지 위험 때문인지 지은호는 헷갈렸죠.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저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요? 이지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꼬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얽혀있던 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원래부터라니요. 그럼 앞으로 더 나올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더 나올 게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에서 고성이가 예전 출산 관련 기록에 손을 댄 정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가원재단의 돈과 거래로 이어져 있었던 흔적도요.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이 흘렀고 누군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진석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다. 범죄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직 모든 걸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지은호와 한우진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고성이는 사람을 지우는데도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박진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침실에서 고성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용하고 무심한 척 평소처럼요. 여보, 나한테 아직도 숨긴 거 있나? 어둠 속에서 고성이의 숨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박진석에게는 답이었죠. 고성이는 곧 평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당신에게 숨긴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겠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죠. 한쪽은 진실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진실을 다시 땅속에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은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정순이 씨가 너를 딸로 믿는 게 얼마나 갈까?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협박이었고 고성이의 방식과 너무 닮아 있었죠.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피할 수 없나 봐. 한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우리가 끝내자. 그 순간부터 싸움은 박진석 대 고성이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은호의 삶, 정순이의 가족, 박성재의 선택, 이지혁의 책임감, 한우진의 죄책감까지 한꺼번에 엉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박진석은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고성이의 약점은 감정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가원재단 감사, 공식 착수한다. 그리고 지은호와 정순이 쪽 절대 다치지 않게 보호 인력 붙여.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차갑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빛이 이상하게도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카드가 지은호가 아니라 박영란을 향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 집안의 전쟁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는 비극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요. 고성이가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걸 박진석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박진석이 감사라는 칼을 꺼내든 순간 그 칼날을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두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칼을 비틀어 가장 약한 곳,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쪽으로 꺾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약한 곳이 누구냐고요? 박영란이었어요. 박영란은 늘 우아했고 차분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그건 엄마 고성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상자 안에서만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 보호받는 생활, 흔들림 없는 지원. 박영란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공포는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고성이는 박영란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란은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란아. 고성이는 아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죠. 엄마 왜 여기까지 와요? 박영란가 조심스럽게 묻자 고성이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었어요. 요즘 내가 예민해 보여서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실은 통제였습니다. 박영란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혹시 오빠랑 또 싸웠어요? 고성이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싸움? 아니야. 우진이는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박영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말만 잘 들으면이라는 문장은 항상 뒤에 무언가를 달고 왔거든요. 협박, 죄책감, 아니면 대가. 고성이는 박영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란아, 너는 엄마 편이지? 박영란은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엄마 편이라는 말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무서웠습니다. 박영란은 겨우 입술을 움직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고성이의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다정한 척하던 얼굴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사장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곧 기자들이 내 전시 지원금 얘기를 할 거야. 누가 봐도 내가 실력으로 받은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박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금요? 그래. 엄마가 지켜줄 거야. 대신 너도 엄마를 지켜. 박영란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엄마는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의 방패로 자신을 세우려 한다는 거요. 같은 시간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 뒷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속이 욱신거렸는데요. 그 욱신거림보다 더 아픈 건 엄마 정순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모를 수가 없었죠. 지은호가 어느 날부터 새벽에 몰래 나갔다 오고 한동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누워있고 병원 냄새를 달고 돌아오는 걸 엄마가 모르면 그게 엄마가 아니잖아요. 정순이는 결국 지은호 앞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너 나한테는 말해줘야지. 지은호는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순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 말고 무슨 일이냐고.
그때 지강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무언가를 봤다는 느낌이었죠. 누나. 지강호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누나 지금 큰일 난 거 맞지? 정순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강호야, 너는 방에 들어가. 그런데 지강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이에게 대꾸했죠. 엄마, 나도 알아야 돼. 누나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나 따라다녔어? 지강호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나가 뭘 숨기면 결국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 정순이가 지강호의 뺨을 치려다 멈췄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나 간 떼어줬어요. 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한우진 그 사람 살리려고. 정순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너무 잘 돼서요.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짓을 해? 지은호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나도 싫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은 날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걸 숨긴 사람이. 지은호는 끝내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을 엄마 앞에서 꺼내는 순간 엄마 인생이 갈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보고 알아버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름이 누구인지요.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호야, 너 혹시 내 딸 아니야?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지은호가 더 크게 무너졌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예요. 내가 누구 딸이든 엄마는 엄마예요. 정순이는 대답 대신 지은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옹은 따뜻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그 포옹 안에는 공포가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죠.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진석은 그날 밤 고성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비서가 가져온 자료에는 박영라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기자들 연락, 전시 지원금, 후원의 명단, 그리고 가원재단의 예술 지원금 집행 내역까지. 박진석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재단이 아니라 딸을 내세워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요. 박진석은 이런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앞에 세우면 반격하는 쪽이 악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진석에게 더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우진의 수술 기록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의심스럽게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장기이식 특혜 의혹,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 제목이 자극적으로 달렸죠. 박진석은 서류를 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에 너 지금 이 판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 순간 박진석은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이 전쟁은 은밀하게만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고성희는 이미 여론전을 시작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들어오자마자 박진석 얼굴을 보고 말했죠. 터졌군요.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터뜨린 거다. 일부러. 이지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 지은호가 위험해집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고성희가 노리는 건 지은호의 정체였고 지은호가 드러나면 정순이까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은호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놀람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어요. 지은호가 과거에 이지혁을 좋아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건 박진석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의 입에서 좋아한다는 말이 나온 건 지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면 지켜라. 그리고 지키려면 냉정해져야 한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진석은 이어서 말했어요. 고성이가 영나를 방패로 내세운다. 그럼 우리는 영나가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고성이를 무너뜨려야 해. 이지혁은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냈죠. 박영나를 엄마에게서 떼어내야 합니다. 박진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가능하겠나?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박영나는 그 다음 날 엄마 고성이에게 끌리듯 재단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영나를 보며 속삭였어요. 역시 이사장 딸이라 다르다. 지원금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박영나는 그 말들이 자신의 피부를 긁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영나 옆에 늘 붙어있던 사람이 있었죠. 이지환입니다. 박영나의 기사이자 보디가드, 그리고 요즘은 박영나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는 남자. 박영나가 속삭였어요. 이지환 씨나 숨이 안 쉬어져. 이지환은 주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영나 씨, 밖으로 잠깐 나가요. 여기 공기 너무 나쁩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박영나가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조금 하얗게 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순간 멈춰 섰어요. 엄마가 말하던 이상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호 씨? 지은호가 고개를 들어 박영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어요. 네. 박영나 씨죠.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박영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은호의 말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딘가에서 이미 만난 사람 같았죠.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지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당신이 먼저 보이네요. 이지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은호 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환을 보며 담담히 말했죠. 곤란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곤란하다고 피하면 누군가는 계속 버려져요. 그 말이 박영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버려져요. 왜 하필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까? 박영나는 이유도 모른 채 눈이 젖어들었어요. 그때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아주 천천히. 그녀는 지은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습니다. 은호 씨, 여긴 어쩐 일이야?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더는 숨기지 마세요. 한우진이 아픈 것도 저와의 관계도 다요. 고성이는 웃음을 유지한 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내 엄마가 다칠 텐데.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순이를 건드리겠다는 말이었죠. 박영나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엄마와 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정순이가 다친다고요? 박영나는 입술을 떨며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는 박영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영나야, 넌 몰라도 돼. 엄마가 다 정리할게. 박영란은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은 입 다물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행사장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장님, 기자가 왔습니다. 장기이식 의혹 관련해서요. 그 한마디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고성희에게 몰렸고 동시에 박영란에게도 몰렸어요. 박영란은 그 시선이 자신을 잡아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영나야, 엄마 옆에 있어. 박영란은 그 말이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영란은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늦게. 그날 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지혁은 집에 있었는데요. 조옥래 할머니가 잠든 시간이라 집안은 조용했고 이지혁은 거실 조명만 켠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더 하얘졌고 눈빛이 단단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불렀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한 발 들어오며 말했어요. 선배 나 무서워요. 그 말 하나로 이지혁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밝고 해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섭다고 말할 땐 진짜 끝이 가까운 겁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물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한테 와? 그런데 그 질문은 지은호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삼켰어요. 이지혁은 대신 말했죠. 무서우면 내가 옆에 있자.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옆에 있으면 선배도 다칠 수 있어요.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단 결심에 가까웠어요. 이미 다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혼자 버티는 걸 보는 게 더 아프다. 지은호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엄마가 무너질까봐 못 말했어요. 정순이 엄마가 내 엄마인데 근데 사람들은 내 엄마가 아니래요. 근데 난 그게 싫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게 가족이야.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마음 한쪽은 또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을 좋아했던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거절당했던 기억까지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그때 내가 고백했을 때 선배가 나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었어. 그럼 왜요?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누굴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면 내가 반드시 널 다치게 할 것 같았어. 지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를 주려고 거절한 게 아니라 상처를 막으려 거절했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아프기도 했죠. 지금 그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게. 너 혼자 선택하게 두지 않겠다. 한편 박성재는 그날 밤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친아들이고 늘 후계자라는 무게를 지고 살았는데요. 최근 들어 자신이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신뢰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 지키지?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고백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인생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우진이었어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우진이 형.
한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어요. 성재야, 나 더는 못 숨겨.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형, 지금 말하면 지은호 씨 위험해져요. 한우진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알아. 근데 나도 지은호를 이용해서 살았잖아. 그 죄책감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죄책감. 그 단어가 이 집안의 공기 같았어요. 형, 내가 할게요. 형은 몸부터 회복해요. 한우진이 낮게 말했죠. 아니, 이번엔 내가 할 거야. 엄마한테 아니, 고성이한테.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 말이 박성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우진이 엄마에게 직접 말한다면 고성이는 무조건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폭발의 피해자는 늘 약한 사람이었죠. 지은호, 정순이, 박영나 같은 사람들이요. 박성재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형, 제발 혼자 움직이지 마요. 한우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혼자 움직인 게 내 인생이었어. 전화를 끊는 순간 박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판은 박진석이 통제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감정이 먼저 폭발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폭발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뒤 재단의 공식 행사 날, 기자들이 몰려왔고 고성이는 그 한가운데에서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박영란은 옆에서 마치 완벽한 딸처럼 서 있었죠. 그런데 박영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만 그걸 알아챘어요. 영나 씨, 숨 쉬세요. 이지환이 낮게 말하자 박영란가 속삭였습니다. 이지환 씨, 나 사실 엄마가 무서워요. 그 고백은 이지환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지환은 늘 기사로서만 존재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을 정말로 지켜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대 뒤편에서 한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어요. 한우진은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성재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우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우진에게 쏠렸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주 잠깐, 정말 잠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죠. 한우진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간 이식 받았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번쩍 뜨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처럼 터졌어요. 고성이가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한우진.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한우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수술은 한 사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고성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진아, 지금은. 한우진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니, 고성이 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공포였어요. 왜냐면 한우진이 다음에 꺼낼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박영나가 마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영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이 엄마의 비밀 때문에 같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요. 한우진은 박영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이 얼굴에 잠깐 비쳤어요. 영나야, 넌 잘못 없어. 근데 엄마가 널 계속 방패로 쓰게 둘 순 없어. 그리고 마침내 한우진이 그 이름을 꺼내려는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대신 행사장 전체를 바라보며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박진석에게 몰렸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진석이 여기서 등장했다는 건 그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대신 말하겠다.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진석이 대신 말한다는 건 한우진을 지키겠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 이사장, 가원재단에 대한 공식 감사, 지금 이 순간부터 착수하오. 그리고 당신의 출산 기록 관련 위조, 은폐 정황도 법적으로 다뤄질 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행 사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고성이는 그 한가운데에서 웃음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얼굴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행사장 바깥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순희 씨가 쓰러졌대요.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은호는 그 비명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누가 어디를 찌를지.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봐요. 당신이 칼을 휘두르면 먼저 다치는 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순이가 쓰러졌다? 엄마가?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전쟁이 아니라 엄마만 남았어요. 지은호는 행사장을 뛰쳐나갔고 이지혁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은호야, 같이 가.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때문에 엄마가. 이지혁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 때문 아니야. 고성이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고성이가 이겨. 그 말은 차갑지만 지은호를 붙잡는 말이었어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서도 뛰었죠. 그날 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고성이를 진짜로 증오했습니다. 정순이가 들것 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거든요. 고성이는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더는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요. 이번엔 자신이 칼을 잡겠다고요. 행 사장이 뒤집힌 뒤 박영란은 마치 소음 속에 혼자 갇힌 사람처럼 멍해졌는데요. 기자들 플래시가 번쩍거릴 때마다 눈이 아팠고 누군가 이사장 딸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정순희 씨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박영란은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너무 섬뜩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섞인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도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아니,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의 팔을 잡고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영란야, 내가 옆에 있어야 해. 지금은 더더욱. 박영란은 엄마의 손이 따뜻하지 않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요. 그 손은 보호가 아니라 자기 옆에 붙잡아두는 고리였습니다. 박영란은 울컥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우진 오빠가 말하려던 게 뭐였어요? 그리고 아빠 아니, 회장님이 말한 출산 기록 은폐는 그게 대체 뭐예요? 고성이의 눈빛이 박영란의 질문 위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너는 여기까지 알면 되라고 선을 긋는 눈빛이었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너 그림만 그려. 내 전시, 내 인생, 그게 내일이야. 박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내 전시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사람들은 내 전시가 아니라 엄마 돈 얘기만 했어요.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안 봤다고요. 그때 고성이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필요해, 박영란.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순간 박영란은 확 느꼈어요. 엄마는 자신을 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도구로 호출하고 있다는 거리요. 그날 밤 고성이는 박영란을 재단 내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별실은 조용했고 고급스러웠지만 숨이 막혔는데요. 고성이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영란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 기자들 앞에서 이거 읽어. 박영란은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가원재단 예술지원은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같은 문장들. 너무 완벽했고 그래서 더 거짓 같았죠.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 너는 재단의 얼굴이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이잖아. 박영란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보호가 아니라 족쇄로 쓰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나 이거 못해요. 고성이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못해도 해야 해. 내가 무너지면 엄마도 무너져. 엄마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져. 박영란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깨달았는데요. 엄마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내가 내 편이면 너는 안전해. 그런데 그 말의 반대는 이런 뜻이었죠. 내가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위험해.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고성이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잔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 아니야. 현실이야.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늘 그렇듯 말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박영란의 얼굴을 보고 한 번, 고성이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한 번,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영라 씨한테 무슨 지시를 하시는 겁니까? 고성이는 얄밉게 웃었습니다. 기사님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요? 운전만 하세요. 평소 같으면 이지환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을 텐데요.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똑바로 섰고 박영란을 먼저 봤어요. 박영란은 그 눈빛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신 편이라는 기색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라 씨, 힘드시면 나가실까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환 씨, 선 넘지 마요. 이지환이 숨을 한 번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제가 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너무 많이 넘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별실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박영란은 심장이 빨리 뛰었고 고성이는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거든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이지환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영란 씨 편입니다. 그 한마디가 박영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 너 편이라는 말. 박영란은 종이를 쥔 손을 떨다가 결국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요. 내 입으로 거짓말 못해요. 고성이는 박영란을 바라보며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박영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박영란은 울음이 올라왔지만 끝까지 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순종이 아니라 선언을 했어요. 알아요. 근데 나 이제 엄마 말대로만 살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박영란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딸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던 얼굴. 고성이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누가 만났어? 박영란은 그 말에 섬뜩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너 오늘 누굴 만났어라는 질문은 너를 누가 흔들었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영나의 머릿속에 순간 지은호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 곤란해도 피하면 누군가는 계속 버려져요라고 말하던 눈빛. 박영나는 그때 깨달았던 걸 엄마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지은호 씨랑 무슨 관계예요? 고성희의 미세한 침묵. 정말 1초도 안 되는 멈춤이었는데요. 박영나는 그 멈춤 하나로 확신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뭔가는 나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바로 미소로 덮었습니다. 관계 같은 거 없어.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박영나는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웃을 때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친다는 걸 이제 알겠거든요. 그날 새벽 박영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뜨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한우진이 마이크를 잡던 순간, 박진석이 법적으로 다뤄질 거요라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정순이가 쓰러졌다는 소리. 박영나는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너무 공포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늘 금기였죠. 엄마 책상, 엄마 폴더, 엄마 휴대폰. 박영나는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내가 엄마에게서 뭘 빌려서 살았는지. 박영나는 새벽에 조용히 재단 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가 있었지만 박영나 얼굴을 알아보고 별말 없이 문을 열어줬죠. 이사장 딸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도 무섭게 작동했습니다. 별실에 들어가자 엄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박영나는 그 냄새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정리된 파일, 봉투, 명단.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는 새 것처럼 보였지만 안의 종이는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박영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름 옆에 붙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출생 관련 확인서, 동일 출생 기록, 동일 시간대 같은 문장들이 있었죠. 박영나는 종이를 보는 순간 복도에서 지은호를 봤을 때 느꼈던 낯설지 않음이 왜였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의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세계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어요. 박영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 씨. 박영나가 놀라 뒤돌아보니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가 내려온 걸 알아챈 거였죠. 그는 박영나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처럼 말했어요. 이사장님 여길 이렇게 두시진 않았을 텐데. 박영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보통 이런 서류를 쉽게 두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오늘은 여기 있었을까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지환 씨나 지금 무서워요. 이지환은 조용히 박영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박영나가 쥔 종이를 보더니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지은호 씨죠. 박영나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도 알아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그 이름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건 봤습니다. 박영나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걸 숨겼어요.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지운 겁니다. 그 말이 박영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운다. 사람이 사람을 지운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고성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죠. 박영란은 갑자기 엄마가 낯설어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엄마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영나 씨, 지금부터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선택이요? 계속 이사장님 편에 서서 모르는 척 살 건지, 아니면 이사장님이 만든 거짓말을 멈출 건지. 박영란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면 또 엄마가 약한 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박영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지환은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나 씨가 가진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사장님은 영나 씨를 방패로 쓰지만 반대로 말하면 영나 씨는 이사장님의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엄마를 배신하라는 말이에요?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영나 씨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이 박영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박영나는 종이를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넣었어요. 넣는 순간 박영란은 알았습니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걸요. 엄마는 이걸 발견하는 순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줄 겁니까? 박영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떼었어요. 박진석 회장님.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 새벽 박영란은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도망이 아니라 이탈을 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도망치면 다시 잡히겠지만 이탈하면 엄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생깁니다. 박영란은 그 작은 틈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지환이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는데요. 박영란은 창밖을 보며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나쁜 딸일까? 근데 엄마는 다른 누군가를 먼저 무너뜨렸잖아. 그때 이지환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 씨. 네. 저도 누군가를 믿었다가 크게 배신당해 봤습니다. 박영나가 그 말을 듣고 이지환을 봤습니다. 이지환은 표정이 없었지만 목소리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지환이 지금 자신을 돕는 건 단순히 직업 윤리가 아니라 자기 상처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이지환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나쁜 사람은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영나 씨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사장님이 다시 끌고 갈 겁니다.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럼 난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이지환이 짧게 말했어요. 느껴도 됩니다.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이 박영란의 등을 세웠습니다. 박영란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종이가 종이장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건 엄마의 삶을 찢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을 되찾을 수도 있는 무게였거든요.